상처 주는 사람 이렇게 받아쳐라. 다시는 당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당신을 흔들고 무너지게 했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그 상처에 대한 단 한 번의 그리고 마지막 응답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참지 마라.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웃고 지나간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한다. 그럴수록 당신은 더 조용해졌고 더 움츠러들었고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의 철학으로 응답할 차례다. 당신을 가볍게 본 사람에게 이제는 절대로 다시는 덤벼들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 이야기, 다시는 당신을 만만히 보지 않도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만만한 사람을 알아보는데 능숙하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만만함이 다정함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다정했다. 상대의 말에 쉽게 상처받았고 그걸 표현하지 않고 삼켰으며 미안하다는 말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사과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더 쉽게 다뤘다. 말을 함부로 뱉고 기분대로 상처 주고 뒤돌아서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당신을 몰아붙였다. 당신이 참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 침묵을 동의로 오해했던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자기 통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참는 쪽에서 말없이 맞는 쪽에서 조용히 되받아치는 쪽으로. 니체는 말했다. 자기 혐오가 깊어질수록 타인은 더 가까이 들어온다. 그 상처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상처를 감추는 방식으로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반대의 힘을 가해야 한다. 말로 싸우지 마라. 감정으로 되갚지 마라. 그 대신 표정 하나로, 눈빛 하나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칸트는 말했다. 존엄은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전과 달라진 자세로, 이전과는 다른 거리에서 그들을 응시하면 된다. 그들이 다시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하려 할 때 그 표정 앞에서, 그 침착함 앞에서 당황하는 쪽은 그들이다. 이전에 당신이 사라졌다는 걸 이제 그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싸우지 않는 자가 끝내 이긴다. 당신은 이제 싸우는 대신 관계를 통제하는 사람으로 돌아서야 한다. 다시는 당신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강하게 되받아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경계로 삼아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상처 앞에서 웃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웃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을 다치게 해놓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다. 가볍게 농담이라고 넘기거나 상처받은 당신의 표정을 보고도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 한마디로 더 씌웠다. 그 순간 당신은 웃었죠? 억지로, 습관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일로 마음 쓰면 내가 유난스러운 걸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입꼬리는 올랐지만 마음은 꺼져갔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 휘둘린다. 그건 당신의 착함이 아니었다. 그건 자기 감정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자기 상처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한다. 평화를 유지하려다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순간, 그건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다. 스토아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구조다. 그 사람에게 다시 웃지 마라. 당신의 웃음은 그 사람에게 허락의 신호로 해석된다. 내가 그렇게까지 심한 말은 아니었나 보다. 어차피 저 사람은 다시 돌아오겠지. 그들은 그렇게 당신을 반복해서 지운다.
니체는 말했다. 반복되는 상처는 상대의 폭력만이 아니라 나의 침묵에서 비롯된다. 이제 침묵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에게 익숙한 웃음 대신 익숙하지 않은 냉정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상처에 웃지 않고 정색한 얼굴로 그 자리를 지켜보라. 반격은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반격은 이전에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단으로 시작된다. 칸트는 말했다. 존엄은 상대의 시선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법에서 온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 세우느냐가 핵심이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이전처럼 웃지 마라. 이제는 그 무례함이 당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노자는 말했다. 물은 말없이 흐르지만 바위를 바꾼다. 당신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세, 눈빛, 그리고 거리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당황할 것이다. 예전 같지 않은 당신이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덤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먼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위에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경계선이 된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이야기. 단호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조차 함부로 흐르지 못한다. 사람은 경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온다. 가깝게 지낼수록 말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날카로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감당해줘야 할 몫이 늘어난다.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당신에게 쏟아냈고 상처 주고 나서는 당신이 먼저 풀어주기를 기다렸다. 침묵하면 불편해했고 화내면 너답지 않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말은 감정의 무기다. 그러나 침묵은 경계의 성벽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을 조절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들이 넘지 못할 선을 그은 사람의 태도로 존재하면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최고의 방어라고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만이 나를 흔들 수 있다. 당신은 그동안 그들의 말과 태도를 마음 안에 들여놓았다. 그래서 상처받았고 흔들렸고 무너졌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 말들이 문 밖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문제일 뿐 더 이상 당신을 설명하게 만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단호한 존재 앞에서는 타인의 감정조차 조심스러워진다. 그렇다. 이제는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건 단호함에서 나온다. 그 단호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 칸트는 말했다. 존재는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태도의 집합이다. 당신은 지금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기분 나빠도 웃지 않고 불편해도 꾹 참지 않고 상처받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단호함이다. 노자는 말했다. 말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당신은 이제 상대의 기분을 조율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 침묵, 그 표정, 그 거리,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위에 경계를 세운 사람이 된다. 네 번째 이야기. 상대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다면 당신이 달라진 것이다. 예전엔 그랬다.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당신은 그 말이 아파도 웃었고 그가 틱틱대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고 때론 마음을 다쳐도 다시 먼저 연락하고 먼저 풀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는 안심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내 기분을 좀 풀어도 결국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도 바뀌지 않았고 기다리던 반응이 오지 않자 그 사람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사람은 예측이 깨질 때 조심을 배운다. 당신은 예측을 깼다. 기분을 맞춰줄 줄 알았던 사람이 더 이상 맞춰주지 않았고 사과를 기다려줄 줄 알았던 사람이 아예 자리를 떠났다. 니체는 말했다. 존재의 무게는 변화가 아니라 반복 속에서 드러난다. 그들이 조심스러워진 건 당신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당신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사람은 눈빛에서 경계를 느끼고 태도에서 한계를 알아차린다. 당신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말이 줄었고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이 당신 앞에서 가벼운 농담조차 꺼내기 망설이게 되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방어선이다. 다정함은 그대로일지라도 이제 그 안에 침범할 수 없는 자기 경계가 생긴 것이다. 칸트는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을 때에만 자유롭다. 그들은 당신의 존엄을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게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노자는 말했다. 억지로 다가가면 밀려나고 조용히 서 있으면 경계가 생긴다. 당신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하나로 상대는 다시는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조심스러워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졌다는 증거다. 당신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상처를 되돌려주는 가장 지적인 방식이며 다시는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단호한 철학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내 태도가 바뀌자 상대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 사람은 한결같았다. 말을 쉽게 뱉고 분위기를 가볍게 넘기고 당신의 기분보다는 자기의 기분을 먼저 챙겼다. 그런 말투, 그런 태도,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웃어줬고 넘어가줬기 때문에 그는 조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피했고 말끝을 흐리지 않았고 예전처럼 맞장구 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멈칫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사람은 상대가 바뀌기 전까지 자기 언어가 칼이었다는 걸 모른다. 그의 말이 칼이었던 건 당신이 다치고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태도 하나로 당신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계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걸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 세네카는 말했다.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규칙을 바꾸는 자다. 당신은 그 규칙을 바꾸었다. 예전에 당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며 자신을 잃고 있었지만 지금의 당신은 상대를 조절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니체는 말했다. 경계를 아는 자 앞에서 타인의 언어는 달라진다. 그 말투는 변한다. 그들이 예전처럼 무심하게 말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이 당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다. 당신의 태도가 언어의 질서를 바꾼 것이다. 칸트는 말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길수록 그들도 그렇게 당신을 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마음을, 자기 경계를 지키는 순간 그들의 말투는 바뀐다. 조심스러워지고 가벼운 농담 하나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노자는 말했다. 바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 방향을 바꾼다. 당신이 변한 태도로 보여주는 단호함은 그 사람의 행동 방향을 바꾼다. 침묵으로, 태도로, 눈빛 하나로 당신은 이제 관계의 질서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에게 말로 되갚지 마라. 당신의 달라진 태도가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단호한 침묵 앞에서 그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제는 웃지 않는다. 대신 멀어진다. 예전에 당신은 웃는 걸 미덕이라 믿었다. 불편해도, 아파도, 화가 나도 웃음으로 넘기면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다. 관계는 참고 견디는 거라고,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웃음을 지어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렇게 웃는 동안 상대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웃음을 방패 삼아 더 무례해졌고, 더 무심해졌고,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됐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거짓된 미소는 진실을 가리고 침묵은 진실을 드러낸다. 당신이 이젠 웃지 않는 이유는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거짓된 평화를 연기하지 않기 위해서다.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관계 속 결단을 중요하게 여겼다. 세네카는 말했다. 멀어지는 자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는 것이다. 당신이 웃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건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중심에 세우는 과정이다. 니체는 말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이 가장 크게 웃는다. 예전에 당신은 너무 자주 웃었다. 사실은 상처였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척 보여야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웃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둔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그 사람이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물러난 채로 그곳에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칸트는 말했다. 존엄은 말이 아니라 거리에서 실현된다. 당신이 멀어지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더는 그 사람과의 거리에서 당신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했다.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다툼이다. 이제 당신은 다투지 않는다. 상대를 설득하지도 고치려 들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멀어짐으로써 관계의 결론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은 처음으로 느낄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 웃음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시간이 사실은 작별이었구나. 이제는 웃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그 조용한 태도가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쉽게 다가올 수 없다. 일곱 번째 이야기. 이젠 사과도 필요 없다. 조용히 끝내라.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른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당신이 왜 서서히 멀어진 건지.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 정도는 다들 하는 말 아니야? 그때 너도 그냥 웃었잖아. 당신의 상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사과 없는 침묵은 무지보다 위험하다. 당신은 상처를 견뎠고 그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사과를 기다릴 이유조차 사라졌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과는 회복의 시작이지만 침묵은 끝의 증거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당신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가벼움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고 혼자서 울기도 했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어 마음에 묻은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침묵의 무게를 더는 지지 않기로 당신은 마음먹었다. 니체는 말했다. 말하지 않는 자는 결국 떠난 자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당신은 그 균형을 혼자 유지하려 버텨왔던 것이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사과를 바라지 마라. 그 사람이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았을 것이다. 칸트는 말했다. 자기 존엄을 지키는 자는 타인의 책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말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분명한 철학이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말로 싸우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그 어떤 감정적 클로징도 없이 조용히 끝내라. 노자는 말했다. 물러나는 자는 흐름을 만든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물러날 때, 그 조용한 움직임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부재가 얼마나 단단한 결단이었는지를, 그 침묵이 얼마나 분명한 작별이었는지를. 이제는 사과를 구하지 마라. 당신이 돌아설 그 자리에 이미 결론은 도착해 있었다. 8번째 이야기. 당신이 조용히 변하면 관계는 혼자 무너진다. 누군가는 늘 이런 식이다.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를 조율하려 들며 당신의 반응을 관찰한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든 다시 웃고 다시 연락하고 다시 풀려고 애쓸 거라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반복의 구조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조용히 변했다.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질문에 간단히만 답했고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지만 관계 전체를 흔들기엔 충분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진짜 변한 것이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설득하지도 않았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다. 스토아의 세네카는 말했다. 존엄은 고요 속에서 더 크다. 당신이 조용히 물러난 그 순간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했고 상대는 그제야 당황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당신이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됐던 걸 지금에 와서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했다. 관계는 의지의 대화다. 한쪽이 침묵하면 나머지도 결국 무너진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예전처럼 행동하길 바랐지만 이제 당신은 그런 자신을 더 이상 꺼내주지 않기로 한 사람이다. 말이 없는 대신 당신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예전 같지 않은 태도의 상대는 점점 말을 아끼고 당신 앞에서 서툴러지기 시작했다. 칸트는 말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스스로를 규정하라. 당신이 바꿔야 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반응하는 당신 자신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응을 멈춘 순간부터 관계는 기울기 시작했다. 노자는 말했다. 무너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있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 붙잡지 않아도 끝나는 관계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조용히 변하자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이 당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관계는 소란스럽게 끝나지 않는다.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진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직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있게 된다. 9번째 이야기. 당신의 변화는 복수가 아니라 경고였다. 당신은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다. 감정을 되갚거나 똑같이 상처를 주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다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똑같이 반응하지 않기로, 예전처럼 웃지도 이해하지도 않기로, 자신을 버티게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편해졌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제 와서 묻기 시작한 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가 그들 때문이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침묵은 두려운 자의 입장에서 경고가 되고 지혜로운 자의 입장에서 결단이 된다. 당신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경계가 되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기분을 풀기 위해 애쓰고 오해하지 말라고 애원했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스토아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다. 스스로의 질서를 회복 중인 것이다.
당신은 질서를 되찾고 있는 중이다. 당신의 말없는 태도, 무표정한 응시, 단호한 거리감은 그들이 다시는 넘지 못할 경계다. 니체는 말했다. 자기 자신을 고요히 지키는 자는 누구도 가볍게 흔들 수 없다. 당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한다. 격한 감정 없이, 애쓰는 마음 없이, 더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경고가 된다. 그들은 알게 된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다시는 예전처럼 웃지 않을 거란 걸, 더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칸트는 말했다. 존엄은 과거에 기대지 않는다. 늘 지금 이 순간에 선택된다. 당신은 지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말로 다투는 자는 이기려 하고 말없이 물러서는 자는 지키려 한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중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태도 하나하나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명백한 선이 된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마지막이자 가장 단호한 경고다.